안녕하세요. G스쿨 전공생물 강사 조효진입니다. 2022년도 중등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모든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일정인데요. 일단 올해 시험도 예정대로 다 이제 무사하게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험 공고가 10월 초순쯤에 나게 되니까 항상 9월 말, 10월 초쯤 되면은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고 이걸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 기간이 한 10월 하순 정도에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항상 11월 20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11월 21일 토요일에 시험을 봤었죠.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랑 2차 장소 공고가 12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1차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의 1.5배수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그 1.5배수 인원들이 치르게 되는데, 실기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20일경 실기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수업 능력 평가와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1월 하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월 초순경에 발표가 나게 돼요. 그래서 10월 초순에 항상 일정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시험 과목, 유형, 문항수 및 배점인데요. 2020학년도부터 이게 변화가 좀 있었죠. 조정이 있어서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예전에 비해서 여기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항수가 줄었다라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논술형 문제가 사라지고 기입형 문제 비중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가 대신 늘어나고 서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기입형이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항수가 22문항에서 23문항으로 교육학에서 이제 한 문항이 있는데, 요거 빼고 전공 과목에서는 23문항으로 한 문제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논술형을 줄이는 대신에 기입형을 늘리고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는 데는 조금 부담이 줄었죠. 올해 2022년도도 이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육학이 배점이 20점, 배점은 변화가 없어요. 20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 80점 해서 합계로 100점 만점을 주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안정권을 들어가려면 80점 만점에서 6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공 A와 B 안에는 이제 또 교육론 문제랑 그 다음에 전공 생물 문제가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유형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으로 교육학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A형과 B형에서 각각 3문제씩. 그래서 배점은 4점으로 되어 있어서 총 2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80점에서 24점이 교육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6점이 생물 내용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또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2차 시험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 기사를 제가 따온 건데, 작년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점점 2차 시험 이렇게 과목을 늘려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교육부랑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제 재량으로 교육학 및 필기시험 중심의 1차 시험 비중을 낮추고 대신에 2차 시험 배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정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역의 시험 유형, 배점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고,
특히 이제 2차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미리 이제 조금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유형을 한번 보시면 수업 시연하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건 아까 보셨다시피 공통이에요. 기본으로 다 하는 2차 시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수업 지도안 작성, 실험평가 같은 거는 뭐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같은 데에서 뭐 요즘에 거의 다 추가하고 있고, 추가해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는 뭐 이제 집단 토론 같은 거를 지역에 따라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 4, 5번 같은 2차 시험 유형을 내가 볼 지역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미리 내가 볼 2차 시험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실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미리 뭐 자료라도 좀 찾아 놓으시고 하셔야지, 뭐 이제 한두 달 내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너무 또 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2차 시험 대비 수업을 제가 사실 2021년도 대비로는 올해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실험과 관련된 2차 시험 대비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뭐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7개년 생물 모집 인원, 경쟁률, 합격선 정리한 건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0년 그 이전까지는 사실 생물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막 30대 1 넘어가는 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한 8, 9년 전부터는 안정적으로 한 13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는 139명이었는데 실제 모집 인원은 156명이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최근 몇 년 중에는 제일 많은 인원을 올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런 많이 몰리던 그런 지역에서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고,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하고 제주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아니고 맞군요. 대전이 14.5대 1 접수 경쟁률, 그 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가 16대 1, 그 다음에 제주가 18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10 또는 뭐 10대 또는 그 10 아래, 10대 1 아래로 경쟁률이 살짝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조금 이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을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130명 이상대는 요즘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도전하기에 이제 좋은 시기라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네요. 그 다음에 전공생물평가 영역, 요거는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한국생물교육학회에서 제시한 단원명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 나온 내용은 생물교육론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교육론 김태희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하실 거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생물 내용학만 설명드리면, 저는 여기 있는 분야, 지금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게 제 심화과정, 일반과정에선 조금 빠져있는 챕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식생분진 같은 건 일반과정에선 아직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화과정에서는 딱 요 순서대로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단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단원명은 여기서 제시한 단원명으로 했고, 그래서 뭐 생화학, 뭐 우리 유기분자들 있죠? 유기분자, 그 다음에 물의 특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 뭐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뭐 세포막의 뭐 물질수송이라든가 세포 분열, 신호전달 같은 건데, 특히 여기 세포 신호전달 같은 경우에는 왜 중등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동물 생리학에서 내분비, 우리 호르몬이나 아니면 신경계, 신경전달 물질이나 아니면 뭐 발생에서의 그런
발생 조절 기작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신호 전달은 우리 생물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작이기 때문에 세포 신호 전달 단원이 여기 중등 교육 과정에 따로 별도로 단원이 있지는 않지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챕터들이, 그런 소단원들이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세부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냥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생물학 전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학 부분은 분자생물학에서 다루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유전의 원리, 그 다음에 유전자와 염색체의 구조, 뭐 이런 거, 영광 교차,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유전 정보의 저장 및 발현, 뭐 이런 게 좀 겹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게 분자생물학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 파트에서 집단 유전과 진화, 그래서 뭐 하디바인베르그 평형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은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 전체 발현 과정, 발현의 조절 과정,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최신 기술 같은 게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이라든가 뭐 진 클로닝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미생물학에서는 뭐 세균, 그 다음에 뭐 균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 또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도 지금 2년째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또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한 뭐 면역 반응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동물생리학, 발생생물학, 생태학, 식물형태학, 식물생리학, 분류학 단원인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여기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단원들이었어요. 근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동물생리학하고 뭐 아무튼 여기 나오는 단원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생리, 식물형태, 식물생리학. 지금 여기 식물생리학의 광합성하고 뭐 호흡도 여기 포함시켰는데요. 광합성 관련 문제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생리 관련해서 뭐 식물의 호르몬이라든가 뭐 피토크롬 같은 뭐 광수용체 뭐 조절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태학해서 뭐 열매의 구조, 열매의 종류 뭐 이런 문제 올해도 나왔었죠. 그래서 식물 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화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나왔었는데 올해는 진화 문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태 관련된 문제도 다른 챕터랑 좀 이렇게 복합된 형식으로 이제 조금 언급이 되는 그런 정도였고, 올해는 좀 특이했던 것이 진화와 생태 단원의 비중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앞에 단원들 세포랑 관련된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조금 비중이 높았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었다. 뭐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생물 문항 분석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동물 생리학이 여전히 한 3,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4문제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서술형 문제에서만 3문제가 B형에서 나와서 역시나 동물생리학 비중이 이제 20% 이상으로 계속 고정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진화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관련 문제가 여기 식물생리학, 뭐 광합성 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좀 짜투리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생태 관련 문제가 나왔었고, 생태랑 그게 진화적 적응하고도 비슷하겠네요. 예. 아무튼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복합된 게 나왔었고, 크게 따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한 문제 전체로는 나오지 않았던 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실험 문제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생명공학 실험. 그래서 뭐 실험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문제가 여기도 실험 이렇게 나와서 웨스턴 블라팅, 뭐 노던 블라팅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 그런 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한 요소와 유전자 재조합 이런 DNA 뭐 조작해서 젤 정규 영동 분석하고 아니면 뭐
재조합하고 이런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는 유전학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되는데요. 유전체 각인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우리 G, 포유류, G와 뭐 인간도 가지고 있는 IGF2 유전자의 유전체 각인, 뭐 메티라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포유류 암컷의 X염색체 불활성화. 그래서 유전 문제가 올해 이제 한 문제는 나올 거다. 그런 그 전에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기대는 했었는데,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유전, 뭐 확률 계산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응용된 형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1년도 문항 예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입형 문제 보시면 참 올해 시험 난이도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큰 배점 차이, 뭐 점수 배점과 관련해서 크게 차이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난이도는 계속 이 상태로 몇 년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초 지식의 중요성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을 아주 잘 다지셔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이도가 옛날 문제처럼 이제 임용고시 문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시험 비중이 좀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단원보다 뭐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같이 뭐 식물구조학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비중이 낮았던 챕터들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방대하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좀 줄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역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전공 수준까지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일반 생물에서 전공 수준까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점 만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하시려면 한 65에서 70점 이상, 65점 이상 사실 받으시면 안정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공생물에서 80점 만점에서. 자, 문제 유형 한번 보시면 이번에 1번 문제는 사실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산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맞추시라고 드리는 문제예요. 자, 혈액이 뭐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흐를 때 혈류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지름이 주어졌습니다. 지름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횡 단면적 합을 비교해라. 이건 뭐 산수 문제죠. 그래서 요거 단면적 구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단면적 구해서 얘는 우리 뭐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그거 비교해가지고 얘는 뭐 이제 파이는 뭐 비교니까 어차피 파이는 빼고 4, 6 해서 1.5배 이렇게 산수, 거의 산수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혈류속도 비교인데 혈류속도는 위에도 주어져 있어요. 심지어 분당 1리터, 분당 6리터. 그래서 혈류속도가 소동맥이 훨씬 빠른 거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지식으로도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면서 총 단면적 확 늘어나고 혈류속도 느려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하기에 이제 유리한 그런 특성, 이런 혈류속도가 느린 특성이 물질 교환에 유리하게 해준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좀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 3번의 기억 정도는 못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점, 배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더라도 이런 걸 맞추려고 진짜 여러 시중에 뭐 식물 생리학, 뭐 식물 구조학 뭐 이런 책 사가지고 딸딸 외우시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열매는 하나의 암술에서 기원한다. 이거 단과, 심플 프루트, 단과에 대한 설명이고 그 중에서
C방이 열매로 된다. 그 중에 다육질 과일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C방이 열매로 되는 애, 화탁이 열매로 되는 애, 이렇게로 나눴는데, C방이 열매로 되는 애들 중에 네, 이거는 못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과피가 목질이 되고 종피는 막질이 되는 애들인데 바로 핵과에 속하는 애들인데요. 이건 틀리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핵과에 속하는 애들로 뭐 코코넛이라든가 아니면 아몬드 같은 애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핵과는 내과피가 단단한 목질, 이렇게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게,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특히 특징적인데요. 그런 핵과 못 맞힐 수 있죠. 근데 A번은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화탁의 열매로 된다. 이거는 캠벨 책에 그림도 나오는데 사과 그림, 사과 단면 그림 나오잖아요. 여기 그림에서 딱 사과를 찾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로 캠벨 정도는 1회독 정도는 시험 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권해드리는데 특히 캠벨을 네, 거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생물과 관련된 시험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책이 캠벨이에요. 그래서 캠벨 책을 보신 분들은 화탁의 열매, 뭐 이거 예전에 뭐 MDT나 피트나 뭐 이런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추라고 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과를 고르셨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지엽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에서 네, A형 9번 문제가 이번에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에 제가 출제한 문제랑 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 IGF2 포유류, 우리 생쥐나 인간에게서도 발견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2 유전자, 요게 유전체 각인의 예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변형도 아니네요. 이거 난자 형성으로 잘못 봤는데 제가 정자 형성 시에만 일어난다. 똑같이 했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예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 정도는 캠벨에 나오니까 그냥 지식으로도 좀 알고 계셔라 했었던 내용인데 정자 형성 시에만, 즉 수컷에서만 유전체 각인이 일어나고 유전체 각인의 방법으로는 뭐 가장 흔한 방법인 메틸화를 사용하는데요. 그때 메틸화가 일어나면 보통 메틸화하면 유전자 불활성화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경우는 흔치 않게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 지식이 없으셨던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암컷에서 유전체 각인이 돼가지고 유전자 불활성화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히 문제에 정자 형성 시 수컷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반대로도 혹시 그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반대로도 생각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뭐 이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문제에서 이게 B형 6번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또 골격근 구조와 수축 과정, 그래서 I밴드, A밴드, 뭐 H구역, 여기가 근수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골격근 수축 기작에서 칼슘의 역할 같은 거 저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 설명드릴 때 골격근 수축 기작을 아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뭐 칼슘 같은 것도 다 말씀드렸죠. 칼슘은 다른 문제를 냈었던가? 아마 이 그림 관련 모의고사 문제도 이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몇 문제, 뭐 실험 문제에서 웨스턴 블러팅으로 인산화, 신호전달 관련해서 뭐 인산화, 웨스턴 블럿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실험 관련 문제도 또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바이러스 관련 문제인데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는 아니었었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이제 면역 반응 관련 문제였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획득 면역 반응에서는 세포 독성 T세포,
TC 세포의 역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TC 세포하고 그 다음에 TC 세포 활성화에 T 헬퍼, 예, 보조 T 세포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TC와 TH가 됐어야 되고 그 중에서 특정 물질을 분비하거나 표적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바이러스 제거하는 거. 그래서 기억에 왔어야 될 게 TC. 이거 순서가 중요한 문제였네요. 그래서 우리 적응 면역, 획득 면역에서 세포 독성 T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죽이는 기작. 네,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랜자임과 퍼포린 분비해서 막에 구멍 형성해서 그랜자임 유입시켜갖고 예정세포사를 유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세포 독성 T세포 표면하고 그 다음에 표적세포 표면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인드해서 TC세포 표면에 그 파스 리간드,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예정세포사 할 때 파스 리간드와 그 파스 수용체와의 상호작용 관련 문제도 한 문제 있었었죠. 그거 두 가지를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작, 첫 번째는 그랜자임과 퍼포린 관련 기작,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스 리간드와 파스 수용체 상호작용, 이렇게 쓰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해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생물학 관련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 전에 한번, 올해 바이러스가 이슈였으니까 미리 좀 보시고 시험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난히 쓰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 계획이죠. 내가 어디를 얼만큼 갈 건지 일단 계획하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큼 왔는지를 또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전까지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이제 완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려면 반드시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큼직하게 일단 월별 계획, 주별 계획, 그 다음에 일일 계획으로 이렇게 점점 줄여가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시면 점점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험 막 준비 시작하실 때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할 때부터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수험 준비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론 과정을 끝내고 나면 꼭 하시라고 하는 게 복습 계획표거든요. 그래서 복습 계획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계획표는 뭐냐면 이제 6월이 되면 심화 이론 과정까지 해서 컨셉 정리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이, 아까 앞에 제가 출제 단원들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 단원별로 내가 뭐 몇 회를 시험 전까지 한 최소 3회는 복습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실제로 3회는 보셔야죠. 그래서 3회 계획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언제까지 이 챕터를 복습을 하겠다. 그래서 복습한 건 이제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복습 계획표를 미리 딱 작성해 놓으시고 언제 한번 복습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챕터를 한 3번씩은 복습을 하시는데, 특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챕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챕터들은 한 2번 정도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의 이제 가장 약점이 되는 그런 챕터들. 그래서 너무 맨날 앞에만 복습하다 끝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복습 계획표에 미리 칸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골고루 모든 챕터들을 다 복습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특히 뭐 진화나 그런 생태 문제 비중이 조금 낮긴 했는데, 그럼 내년에 2022년도에는 이제 또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 골고루 동물 생리, 뭐 식물, 그 다음에 진화, 생태까지 해서 골고루 다 한두 문제씩은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동물 생리는 4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복습 계획표를 해서 골고루 다 모든 챕터들 복습을 잘 하시도록 하셔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노트 작성인데요.
이건 이제 수험생 분들 사실 대부분이 우리 여학생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학생 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정리 노트를 만드시지 않으면 예, 안심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론 과정 할 때 정리 노트 작성은 그냥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복습하기도 훨씬 쉽고 그 다음에 고득점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제가 다른 데서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왜 뇌과학에서 이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예, 본인의 필기로 색상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노트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마인드 매핑 방식으로도 이렇게 좀 정리를 가지치기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 이런 정리 노트 같은 걸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타이핑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손글씨로 그래야지 이게 내가 평상시 쓰던 글씨, 익숙한 글씨로 하는 것이 뇌가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다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 다 실제로 뇌과학이나 공부 학습법과 관련된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그룹인데요. 스터디 그룹 요즘같이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사실 대면하기가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요즘은 수업도 그렇고 아시죠? 뭐 스카이프나 줌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스터디 그룹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네, 괜히 바이러스 걸릴 위험 무릅쓰지 마시고 카페 같은 데서 모이지 마시고 예, 이게 다 진정되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화상으로 그룹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그룹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은 네, 코로나와 관련 없이 상관없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수업 때 잘 이해 못했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이제 수험생 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해당 내용을 이제 담당한 예, 그런 수험생분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조사 같은 걸 이제 막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본인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 약한 부분들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메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꼭 하셔야 되고 스터디 그룹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예,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병행. 자,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병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캠벨, 저는 사실은 사실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생물 교재도 캠벨이고, 저도 대학 강의할 때 캠벨로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캠벨을 추천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거의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물 전공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웬만한 대학들은 캠벨 교재로 일반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 과목을 강의하시기 때문에 기본서로 한 권은 정독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 컨디션 관리가 나왔는데 저희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제 시험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슬럼프에 빠지실 때가 또 있는데 그런 슬럼프는 누구나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빨리 이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슬럼프를 좀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부 때문에 많이 지치거나 할 때는 아예 그냥 뭐 하루 정도는 공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딴 거 그냥 놓으시거나 네, 그냥 푹 쉬시는 것도 저는 사실 권장합니다. 가끔씩은 네, 근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고 딱 뭐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이러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셔야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놓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장기 슬럼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 그 다음에 슬럼프를 헤쳐나오는 법을 미리 좀
강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혼자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의 그 공부방에서 공부하면 나는 공부가 안 된다. 어디 독서실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해야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내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셔야 되죠. 그래서 내 공부방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좀 꾸미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밖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뭐 일주일을 망했어. 공부가 안 돼서 일주일을 망했어.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 공부 분위기를 예,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런 조언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간 강의 일정인데요. 1, 2월에는 일반 과정인데 이 일반 과정에서는 식생분진 같은 기타 과목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 저는 이제 교재를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과정은 식생분진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캠벨 책만 참고하진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캠벨, 그 다음에 뭐 러셀, 그 다음에 저거 솔로몬 같은 뭐 이렇게 여러 생물학 교재 내용을 정리한 그런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약식 교재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전공생물 심화 과정. 여기서는 사실 일반 과정에서 했던 내용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복습은 해드려요. 복습 반복해서 뭐 여쭤보기도 하고 요약도 한번 다시 해드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수준까지 들어가는 우리 대학에서 2, 3학년 때 배우셨던 그런 전공 수준까지 들어가는 네,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 그 다음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좀 중요도가 있는 부분,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정의 플러스로. 그 다음에 7, 8월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제가 올해는 시험 유형이 또 2014년도부터 또 한번 크게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 문제는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10년에서 2013년도 문제도 따로 과정, 아무튼 7, 8월 안에 한 번씩은 보실 수 있게 201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과거 또는 이제 최근에 문제 경향이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구나. 그 다음에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다시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해 그 식물생리학에서 피토크롬 관련된 문제, 그것도 PER, 뭐 PFR, 그 문제도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약간 변형된 것 같고, IGF도 약간 그렇고, IGF는 피트 문제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임용고시 기출만 풀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예, 컨셉 정리하시면서 피트 같은 거, 약대 입시 문제도 MDT까지는 또 이제 너무 또 난이도가 높으니까 괜히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피트 수준까지는 기출 문제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지는 못하니까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다른 관련 시험들 기출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9월 한 중순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반이 개설이 될 건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6회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6회 정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이제 12월에서 1월, 네, 2022년도 대비로는 저도 2차 시험 대비반을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생물학 실험,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 실험, 뭐 그런 거 있죠. 뭐 웨스턴, 노던, 뭐 그런 거 좀 심층으로 실제
대학원 때 실험했던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되살려서 일반 생물학 실험과 생명공학 실험, 뭐 DNA, 단백질, 뭐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다뤄볼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네, 2022년도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꼭 2022년도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